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심혈관 쪽이 좀 걱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나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으로서는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요즘 덥기도 하잖아요.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가서 걸으시고 오르막을 오르시고 계단을 걸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데요.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체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실내 사이클을 타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유산소 비슷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 동작들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은 결국에는 얘도 부식되고 그리고 안 써버릇하면 기능도 안 좋아지고 끽끽 소리도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몸을 믿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강도를 살짝씩 올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강도? 네,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 말씀으로 굉장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힘들지만 괴롭진 않다. 그리고 지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그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 모든 팔다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게 심장에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는 걷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도 걷는 거를 흉내를 내야 돼요. 다리만 들어서 걸을 겁니다. 자, 가볍게 다리를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배 밑에 부분의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이 리듬감, 박자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으셨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걸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까지 해볼 거예요. 자, 팔까지 하면서 박자감이 있게. 자, 이번에도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벌써 이제 뭔가 몸이 깨기 시작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맞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버릇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박자감 있게 이렇게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또 10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몸이 깨어진 것 같다. 뭔가 조금 신난다 하면은 이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혹시 기분 나쁜 어르신들 없죠? 이 정도에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거기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버릇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줘버릇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르신들이랑 이제 운동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귀를 껴볼 거예요. 방귀요? 네, 어르신들 방귀를 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방귀 껴볼 거예요. 몰래 끼는 거예요.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몰래 방귀 낄 거예요. 몰래 이렇게 끼는 방귀가 진짜 냄새가 크다던데요?
맞아요. 어르신들 몰래 끼면서 어르신들 방귀를 뀌려면요 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방귀를 몰래 껴볼 거예요. 몰래. 자, 몰래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이 방귀를 10번이나 낀 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지금.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 방귀는 더 당당하게 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제 들면서 껴볼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방귀를 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귀를 이제 대놓고, 자, 나는 방귀를 낄 거다 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껴줄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방귀를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제 슬슬 방귀를 20번이나 끼셨으니까 냄새가 너무 날 거예요. 자, 버텨주셔야 돼요. 방귀 또 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는 방귀로 뭐 장기자랑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껴볼 거예요. 자, 손동작이 추가가 돼요. 손동작이. 자, 방귀를 한번 빵 껴주셔야 돼요. 방귀를 빵 껴줄 거예요. 자, 이제 힘차게 껴 거예요. 방귀를 빵 껴주고 한 번 더 빵 껴줄 거예요. 자, 방귀를 또 한 번 10번을 더 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방귀 낀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방귀 제대로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다 방귀를 30번씩 꼈을 거예요. 자, 30번 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꼈던 방귀들 다 마셔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시작. 꼈던 방귀 다 다시 마시세요. 좋아요. 자, 어르신들 방귀를 이렇게 막 끼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심혈관 질환까지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방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 심장 질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방귀 말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또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등받이에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등받이에 딱 해주시고 다리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빠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지금 빨리빨리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속도감도 중요해요. 우리는 박자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지금 허벅지가 엄청 땡기는데요? 맞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다리 운동이 심혈관에 왜 좋냐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다리만 움직이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을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만 해주셔도 심장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되는 어르신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등에 이렇게 받쳐주셔도 괜찮아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도 좋고 등을 빼주셔도 좋아요. 손을 들면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손을 들면요,
배가 이제 갑자기 고정한 게 없으니까 좀 더 버티려 그래요. 좀 더 버티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기만 하면은 배가 위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다리로 10번 또 흔들어 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파요. 자,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리를 흔들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몸에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힘을 쓸 줄 알면은 이제 힘을 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걷기나 나중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팔다리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팔다리를 똑같이. 네, 팔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팔도 해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느 거에 집중을 할지. 내가 팔도 하고 있는데 다리만 하고 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옆 사람이 좀 체크해줘야겠죠.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팔 움직여. 팔 까먹었네. 다리 까먹었네. 이렇게 머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다리 들어주시고, 자, 위아래로 교차해 줄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까먹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똑똑해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거를 너무 어렵다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운동법을 계속했어요. 몸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동작,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같이 심혈관을 예방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선생님이 이런 운동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에서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몸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는 뭐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힙스밴드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요. 자, 엉덩이 운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발부터 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 형태로 딱 집어가지고 다리 뒤로 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도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힙스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성취감도 더 배로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운동을 배우면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테 공식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인지를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gee.kr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의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복지관에 다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면은 그 직원분한테 신청해달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강사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들이 운동 수업 시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릴 적 명절이면 어머니가 꼭 상에 올려주시던 그 추억의 반찬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꼬막입니다. 에이, 꼬막이요? 그거야 맞긴 하지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대 진미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음식이 바로 이 꼬막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인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랑에도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니 괜히 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꼬막은 조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피와 같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조개라는 겁니다. 삶으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꼬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혈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소화 기능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요, 꼬막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같은 꼬막을 드시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반대로 꼬막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데 이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겨울철 꼬막 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며칠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예전같이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료에 의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에서 15%가 빈혈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이신 어르신분들은 그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소화기능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못 먹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예전처럼 고기도 잘 안 드시게 되고 밥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철분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화 기능 저하도 비슷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따뜻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꼬막입니다. 자산 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은 꼬막을 가리키며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달하고 기록했어요. 이 단맛의 비밀은 글리코겐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삶으면 붉은 핏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요.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어요. 철분제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꼬막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료본초라는 책에 보면 꼬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장을 잘 돌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 입맛을 돋운다 라고요. 식물 본초에서는 꼬막은 비위를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고요. 평소 소화가 약해서 식욕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통 해산물 하면 성질이 차갑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산물을 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꼬막은 예외입니다. 식료본초에는 신복의 냉기와 허리와 등의 냉풍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의서에도 공통적으로 꼬막은 기운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에게 특히 맞는 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을 녹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재밌는 민간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꼬막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칼슘 식초가 만들어져요. 식초와 껍질 비율을 10대 1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주셨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14%예요. 전복이 12.9%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100g당 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도 1g 정도로 아주 낮아요.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 섭취는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 딱이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자, 이렇게 좋은 꼬막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꼬막하고 마늘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탁월해요. 게다가 마늘이 꼬막의 비릿한 향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꼬막이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부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칼슘도 풍부해서 영양 흡수를 돋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요. 삶은 꼬막에 부추를 함께 묻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의 신맛이 꼬막의 담백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꼬막에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꼬막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굵은 소금을 뿌리고 껍질끼리 부딪혀 바지락 문질러 씻으세요. 4-5번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해감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2큰술 비율로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함께 넣으시면 화학적용으로 해감 효과가 좋아져요. 검은 봉지로 빛을 차단하고 1-2시간 정도 해감하시면 됩니다.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핵심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 1컵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쉬워져요. 꼬막잎이 5에서 10% 정도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세요. 삶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살이 질겨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갑니다. 껍질 까실 때는요, 꼬막 뒷부분 궁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지렛대 원리로 비틀면 쉽게 열립니다. 적정 섭취량은 한 번에 10개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꼬막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꼬막 드시고 바로 우유 드시거나 치즈 드시면 꼬막의 철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꼬막 드시고 1-2시간 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예요. 고지방 육류와 꼬막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홍차입니다.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구워 먹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과하면 기를 옹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를 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열이 많으신 체질이시면 특히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구토, 설사, 복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하면 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해요. 꼬막, 굴, 조개 같은 어패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76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둬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요.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어르신의 경우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시면 됩니다.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알코올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비누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꼬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대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조개류 중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해산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기능 개선까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마늘, 부추,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유제품이나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꼬막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찬물 1컵 정도 넣고 온도 낮춘 다음에 넣으시고요. 3에서 4분만 삶으시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바다가 선물한 천연 보약 꼬막,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삶아서 맛있게 드셔보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저희 이전 면역 부분에서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면 또 염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염증은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보셨죠? 네. 그때 목 아프셨잖아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목이 붓잖아요. 네. 이때는 무슨 염증이냐면 급성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4일 내로 다 회복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근데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그거보다는 염증의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상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존한다. 비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만성염증이 상존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만성염증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만병의 근원인데. 염증과 알츠하이머가 연관이 있나요? 상관이 돼 있죠. 알츠하이머는 뭐 특정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근간에는 만성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초의 만성염증이 큰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염증은 만성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이어트와 만성염증, 이거를 결부를 시켜서 다이어트 할 때 만성염증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만성염증이 풍부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이 몸에 상존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니까. 그 만성염증을 잡아가면서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뭐 운동도 해가면서 살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많이 그건 느껴지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화된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없었다면 사람은 생존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126년 전으로 돌아가면 상처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생제 없잖아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보통 뭐 20~30만 년? 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 년이라고 치고 페니실린이 상용화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75년 정도 됐어. 80년 정도 항생제가 생겨난 게. 그럼 20만 년 역사 속에서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생제 없이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살기 유리할까요? 반응을 덜 하는 게 살기가 유리할까요? 조금만 세균이 들어와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과도하게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염돼서. 그럼 과도하게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타박상을 입었어요. 거기 꺾어졌어요. 이 팔 꺾어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붓죠. 그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가지고 이쪽에 막 고름이 앉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나중에는 이쪽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전에는, 우리 항생제 발견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나와야지. 못 오게 하니까. 염증이라는 게 만약 없었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항생제도 나왔죠? 소염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잘 사용을 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 면역 체계는 오발탄을 쏘는 거죠. 쓸데없는 부분에서 면역 체계가 갑자기 활성화가 돼 버린다든가,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안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돼 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됐을 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었어요. 몸의 일부는 못 쓰더라도 우리 생명에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염제 써, 항생제 써. 그러면 금방 잡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체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거예요. 체내 시스템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거 아니야. 옛날엔 20만 년간 활성화가 됐던 애들인데 우리 선조들부터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럼 조금만 뭐가 와도 면역 체계, 특히 이제 살찐다던가 장 환경이 안 좋다던가 이랬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과도하게 활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턱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우리의 생존에, 그러니까 면역 체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가동이 안 되면 감염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른 무기들이 생겼거든. 우리는 옛날에는 얘만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무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약간 구식으로 쳐주는 거죠. 근데 얘는 써야 될 거예요. 얘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속된 군인들은 한 번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발탄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딱 건드려주면은 만성염증이 쉽게 생긴다. 그러면 급성염증 같은 경우도 약간 오발탄으로 계속 민감하게 확 반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롱코비드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이 됐어요. 인후염이나 이런 건 나왔는데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을 한 달 이상 가든 코가 후각이 없어졌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급성염증 반응에서 얘네들 제압이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 체계가 진정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급성염증 났을 때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피디님이나 저 같은 경우 항생제 먹고 바이러스면은 독감이면 독감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특수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염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이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염증 수치는 어떤 거? 아니 뭐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은 염증 수치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물론 뭐 특정 질환에서는 염증 수치라고 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CRP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피로감이 빨리 온다던가 특히 과체중이다. 그 다음에 몸에 어디가 잘 부어 자주. 붓는다는 게 이렇게 부종처럼 붓는 게 아니고 왜 저도 지금 그렇지만 잇몸이 붓는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귀 여기도 잘 부어요. 뭐 몽우리 같은 게 있어. 몽우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래끼가 자주 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성염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다. 그럴 때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염증 관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단은 과체중이시면 체중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원들,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참고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또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커큐민. 네, 대표적으로 항염증과 관련해서는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천연물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MSM 같은 관절염에 사용하는 소재죠. MSM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 그 관련된 그 염증이 뭐 관절염도 염증이고 다 염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어디가 불편하냐 염증 같은 경우 장염, 장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장염이거든요. 장염 같은 경우도 장염증이네요. 그렇죠. 장에 있는 염증이죠. 장에 있는 염증인데 그런 부분 때는 코큐민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MSM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체중이면서 당뇨기가 있다. 이것도 염증, 만성염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가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약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알고는 뭐 약재나 뭐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다 생약이에요. 뭐 아, MSM 그래요? 빼고는 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잎
추출물이 그거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37이라고 하는 생약 같은 경우도 37이요? 네, 373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나라에 흔하진 않습니다. 뭐 흔하진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원래 재배지가 운남성이에요. 중국 운남성. 중국 운남성.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재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운남성 기후가 어떠냐면 운남성이 베트남 바로 위거든요. 네. 열대지방이죠. 굳이 말하면 네. 열대지방인데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그걸 심어서 작물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37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역 특화된 천연물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밖에 안 자라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귀하긴 귀한데 37 같은 경우가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거랑 또 유사한 것들이 뭐 인삼, 홍삼이랑 친구인데 물론 그 성분군은 조금씩 달라요. 성분이 다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7에는 A라는 성분이랑 B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이 37에도 A, B가 있고 인삼에도 A, B가 있어요. 근데 37에는 B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삼에는 B가 30%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당체인데 어찌됐든 요렇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종류로 따졌을 때 함량이 달라요. A란 거는 진세노사이드인데 A란 거는 37에서는 7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고 인삼에서는 3에서 7%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식물로 먹는다기보다는 제품으로 먹는 게 제품으로 먹어야죠. 생으로 어떻게 먹어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보통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37은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해요. 엄청 비싸겠네요. 비싼 축에 속하죠. 싼 거는 뭐 여주 같은 것도 좋아요. 여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항당뇨, 당뇨에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염증 효과는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커큐민.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강황의 주성분이에요. 커리의 주황색 색소를 보시면 되고. 그 생강이랑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걔가? 생긴 건 비슷하고 생강과긴 해요. 생강과긴 한데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생강도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천연물들은 거의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뭐 37, 커큐민, 콜세틴이라고 해서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 그게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거 왜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다려 먹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콜세틴 같은 경우도 항염증 효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좋고. 프로폴리스는 꿀에 나는 거 아닌가요? 벌이 만드는 시멘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벌집을 만들 때 있어서 그 겉에 벌이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꿀에 나는 성분이라기보다 그 벌집에서 나는 성분. 벌집에 의해서 나는 성분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쉽게 말하면 노얄제리는 여왕벌이 먹는 밥, 꿀은 일반 벌들이 먹는 밥, 프로폴리스는 시멘트. 왜냐면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으면 항균 작용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항균 작용 막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마감제로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왕을 보호하기 딱 좋은. 여왕보다 자기네들 다 보호하는 거예요. 애벌레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벌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얄제리, 뭐 일반 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폴리스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콜세틴 친구들. 프로폴리스 제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쪽 호흡기계 염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염증에는 괜찮나요? 프로폴리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쏠리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장,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37은 혈액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37은 엄청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이쪽에 작용을 하고 이게 약간씩 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함유된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많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 펜을 먹었단 말이에요. 피디님이 먹었어. 이 펜이 예를 들어서 얼굴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 속에 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아도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먹으면 얘는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대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장에 염증을 잡는 게 좋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한방적인 용어로는 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물 안에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들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관절로 많이 가고 관절에 좋겠네. 그죠? MSM 같은 경우는 커큐민 같은 경우 관절에 좋고 그런 거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작용하고 이런 게 배합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뭔가 시스템이 따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플라보노이드다 그러면은 플라보노이드의 지용성, 수용성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많이 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커큐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용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 그 대신에 조금 흡수가 됐을 때 관절이나 우리 몸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뇌도 가고 이렇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거는 재미있게 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혈액은 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에 가는 거, 뼈에 가는 거, 그리고 뼈에 간다고만 하지 말고 네. 그쪽으로 그래도 많이 간다. 다른 데도 좀 가는데, 그쵸. 그쵸. 이게 쏠리면 이게 네. 점으로 표시하면 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식이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지금 바나바 입추추, 프로폴리스. 나머지 구하기 좀 어렵다는. 삼칠 같은 경우 좀 고가기도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약국에 있는 데는 있고, 그 다음에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요새 많이 나와요. 인터넷 아이허브 막 이런 데 아이허브엔 당연히 있고요. 커큐민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관절이랑 장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요. 관절사. 어떤 특수한 커큐민은, 특수하다는 건 제형적으로 어떤 가공을 한번 하면 뇌로도 많이 가요. 지용성이 엄청 큰 것들은 체내로 들어오기도 힘든데 체내로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깊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강한 애들은 빨리 빠져나가는 거. 들어와도 빨리 빠져나가. 그럼 뇌에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거 지용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지용성이거나 그 분자 구조가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혈액뇌관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좋은 성질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 그러니까 등치가 작을 것, 분자의 등치가 작을 것.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만병의, 옛날에는 인류 생존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에요, 체중.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본인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찌 보면 불편감이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겼을 때는 여기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적절한 그 천연물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잘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방치해 주시면 안 돼요. 방치해 주시면은 전신에 있는 어찌됐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요. 염증이라는 것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부분이긴 한데, 참 이것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만성염증의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규칙적인,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생활 습관 이런 거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